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당 신영대 이병직 의원이 오늘 대법원 선고에 따라 나란히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등과 맞물려 오는 6.3 지방선거의 판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하루에 2명이나 의원직을 잃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평택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22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오늘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의 신영대 의원도 지난 총선 때 선거 캠프 사무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민주당 의석수는 이로써 기존 165석에서 163석으로 줄었습니다. 또 6.3 지방선거의 판도 커질 분위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남 아산을까지 모두 4곳의 재보궐선거가 확정됐습니다.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경기 안산갑 민주당 양문석 의원 또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광역단체장에 출사표를 던질 현역 의원들이 적지 않은데요. 당내 경선이 끝나는 대로 금배지를 떼고 본선에 나서게 되는 만큼 보궐선거 규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는 4월 30일까지 사유가 확정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10곳 안팎에서 미니 총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민주당은 공천원금 의혹으로 어수선한데요. 관련 의혹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공천 기구 참여를 원천 금지키로 했습니다. 컷오프 대상자였던 김경시 의원이 이른바 1억 원 녹취 이튿날 서울시 공관위 회의에서 단수 공천돼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일종의 김병기 강선우 방지법을 마련한 건데요. 공관위 회의록을 다 남기고 부적격의 예외를 두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하는 등의 공천 투명성 제고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당에서 벌어졌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의 징계도 장기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는 12일 당 윤리심판원이 예정돼 있지만 당사자 소명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당일 징계 결론이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버티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입장은 원내대표 보궐선거의 화두기도 합니다. 오는 11일 사실상 준전당대회인 원내대표 선거에는 기호순으로 한병도, 진성준, 박정, 백혜련 의원 간 4파전으로 치러지는데요. 김 의원에게 선당 후사 자세로 결자 해지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또 윤리심판원 결과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한병도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 정치권 전수조사를 통해 엄단 의지를 내비쳐야 한다고 일갈했는데 당은 남은 자료가 회의록뿐이라며 전수조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또 김 의원의 자녀 임기인 4개월만 직을 맡느냐 그 이상 임기가 보장돼야 하느냐도 한 쟁점인데 오늘 오후 5시에 원내대표 후보 4명이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당직 인선 발표가 있었죠? 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김도읍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정책위의장의 PK 출신 3선인 정점식 의원을 낙점했습니다. 또 내내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민주당 출신 조광한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 간판으로 남양주 시장을 지냈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공개 대립각을 세우고 탈당한 인물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당의 취약 지역인 수도권 당협위원장이자 또 호남 지역 출신으로 당의 외연 확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동혁 당대표 특보단장에는 초선의 김대식 의원이 신설된 당대표 정무실장직엔 언론인 출신 김장겸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어제 비상계엄을 사과한 장동혁 대표가 이튿날 당직을 무더기로 임명한 겁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또 윤민우 당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윤리위원 6명에 대한 임명안이 의결됐는데요. 이로써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한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절차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법적, 윤리적 책임뿐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정치적 책임도 판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인선은 당 안팎에서 장 대표의 계엄 사과문과 쇄신한 발표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내용이 빠지는 등 비판이 나온 가운데 이뤄진 건데 향후 쇄신의 방향과 또 강도의 가늠자 역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과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으로부터 다양한 선물을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정상 간의 친교의 상징으로 전기 자전거와 도자기 그리고 찻잔 세트 등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과와 곶감 등 과일도 선물한 걸로 전해졌는데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찾은 시 주석에게 이 대통령이 황남빵을 선물한 것에 대한 답례로 보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주요 외신들이 이번 방중으로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 국면에 들어가게 된 점을 의미해 뒀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중국 인민일보는 양 정상의 외교적 만남이 영내 평화 발전에 큰 호재라고 보도했다고 강조했고 타이완과 일본 언론도 외교적인 유연성을 보여준 점에 주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변론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회의를 열고 구형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 고등검찰청입니다. 네, 지금 내란 특검 회의가 진행되고 있죠. 네, 내란 특검 부장 차장 검사들과 특검보 전원 그리고 조은석 특별검사 등 모두 16명이 내란 재판 구형량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차장검사를 맡아 내란 특검에 파견됐던 김종우 광주지검장도 회의에 참석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3시부터 열띤 토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구형량뿐 아니라 공판 진행에 관한 여러 사항을 의논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8명에 달하는 만큼 누구부터 진행할지 순서를 정해야 하고요.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을 각 피고인마다 나눠서 할지 한 번에 묶어서 할지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입니다. 이 가운데 특검은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결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구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형을 구형했고 향후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 말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무기징역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군사 반란을 일으켜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걸 보면 실제 사형까지 선고되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오늘 회의에서 기류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내일 결심 공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네, 재판은 오전 9시 2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피고인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고려해 기존 10시에서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재판이 시작하면 일단 피고인 측에서 증거 관련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특검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은 오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에 대한 진술이 끝나면 특검이 한두 시간 동안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을 하고 이에 맞선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그리고 각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특검의 최종 의견은 박억수 특검부가 맡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김웅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순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식으로 말할 기회가 없었다며 시간 제약을 두지 않을 테니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해오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재판 진행에 불만을 제기하자 지기현 재판부는 오늘 추가 기일을 열어 발언할 시간을 따로 주기로 했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이 별도 기일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불법 정치 헌금을 받았다며 탄원서를 낸 전직 동작구 의원 전모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의 변호인은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탄원서 내용 이외에 추가로 전달한 금품은 없었다며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양동훈 기자, 탄원서를 냈던 구 의원이 조금 전에 경찰에 출석했다고요?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1시 20분쯤부터 전모 전 동작구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만 밝혔는데요. 잠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김병기 의원 측에 1,000만 원 전달한 것 인정하십니까?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전 씨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탄원서에 전달했다고 적은 1,000만 원 외에 추가로 전달한 금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탄원서를 작성한 나머지 한 명인 김모 전 구의원은 내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측에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줬다가 몇 달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는 지난 2023년 당시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됐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김 전 원내대표의 전 보좌진이 같은 탄원서를 동작경찰서에 전달했지만 2달가량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이들 전직 구의원에 대한 조사를 먼저 마친 뒤 정치헌금 전달 창구로 지목된 이모 구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개시 시기도 관심인데 수사를 미뤘다는 의혹을 받는 동작경찰서까지 강제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김경 서울시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당시 사무국장에게 1억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 의원이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살려달라고 말하는 녹취까지 지난달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김 시의원은 녹취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도피 목적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가족 관련 일정이 있었다는 입장인데 경찰이 핵심 피의자의 출국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귀국 때까지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 시의원이 최근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탈퇴한 뒤 재가입한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증거를 인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이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돼 진실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쿠팡 측과 고가의 식사를 하며 인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박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표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김 의원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인사청탁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추가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오늘 오전 이 후보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의원은 새벽 시간 아들을 병원에 보내거나 아들을 데리러 공항에 나가도록 보좌 직원에게 지시한 건 권한남용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갑질 문화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훈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장이 사무실이 차려질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수사도 점차 본격화할 전망인데 김 본부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김 본부장이 기자들 앞에서 간단한 소회를 밝혔죠? 네, 김태훈 정교유착비리 합수본부장은 아침 8시 50분쯤 서울고검 사무실로 공식적으로는 처음 출근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본부장으로서 맡겨진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잘 협력해서 국민께서 원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고우면함 없이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 본부장은 합수본의 수사 대상인 통일교와 신천지 의혹 가운데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검토 중이라면서 구성이나 장소 등이 완전히 준비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서 인지 수사를 하게 될지 고발 사건만 수사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습니다. 네, 합수본의 수사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김 본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합수본으로 사용할 서울고검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된 상황은 아닙니다. 어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와 비공개로 협의한 끝에 특검이 기존 쓰던 공간 가운데 14층과 15층을 사용하기로 하고 준비에 한창인 상황입니다. 실무진도 차례로 합류하고 있는 가운데 합수본은 별도 출범식은 없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검경 47명으로 이뤄진 합수본에선 검찰이 기소와 법리 검토를, 경찰이 수사를 담당할 예정인데요. 통일교 의혹의 경우 경찰 수사가 한창 이어지고 있고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회장의 쪼개기 후원 의혹은 이미 기소도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의혹의 경우 이제 막 착수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언론에 보도된 논란 가운데 옥석을 가려낸 작업부터 시작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자문위원회가 오늘 국군 방첩사령부를 해체하는 내용의 방첩사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홍현익 위원장은 오늘 발표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방첩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안보, 방첩, 보안 등의 기능을 이관 또는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수사 기능은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첩 정보 등의 기능은 가칭 국가안보정보원을 신설해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래가지 않고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내일 오후 늦게나 밤부터는 주말 사이에 또 전국 곳곳에 눈비가 예보돼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질 전망입니다. 정혜은 기자입니다.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하루 만에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내려간 출근길. 시민들은 두꺼운 겉옷과 털 목도리, 장갑까지 중무장했습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8.2도까지 내려가며 체감온도가 영하 15도에 육박했고 대관령 영하 14도, 철원 영하 13.3도, 파주도 영하 11.4도를 기록했습니다. 향로봉 등 강원도 상간은 영하 20도 가까이 기온이 내려가며 체감온도가 3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한반도 북쪽 상공에서 영하 30도 이하에 이르는 찬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인데 기상청은 이번에도 차가운 공기가 다음 주 초반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쪽 상공에서 강한 한기를 동반한 대륙고기압이 확장해 8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당분간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고 주말까지 기압골과 해기차 영향으로 눈비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주말까지는 전국에 눈비가 오겠고 강원과 경기 일부 지역은 대설특보 수준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에 5cm 안팎의 다소 많은 눈이 내리며 빙판이나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지겠다며 외출 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눈비가 그치는 주말 오후 늦게나 밤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서울 등 내륙 기온이 다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서해안에, 월요일에는 내륙에도 눈비가 예상돼 당분간은 강추위와 잦은 눈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어제 12분 동안 당 쇄신안을 발표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당 소장파 의원들은 재건축에 필요한데 인테리어 수준의 혁신안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을까요? 관련 영상으로 정치훈 시작합니다.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취임 뒤 첫 공식 사과입니다.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환영 입장을 밝혔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도심 어린 결단에 박수를. 윤 전 대통령과 명확한 절연이 쇄신의 선결 조건이라며 내부 인테리어 수준이라고. 윤어게인 절연 없는 계엄의 극복이라는 것은 허상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원 한민수 정성국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빨강이 아닌 주황색 넥타이를 메고 쇄신안을 발표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 발표문을 두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예, 이게 하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있어서 뜻을 같이 하는 분이 있다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 네. 저는 이 두 개라고 봅니다. 그 누구와도가 누군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예, 저게 넥타이를 또 빨강이 아닌 주황색을 하고 나와서요. 예, 그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 장동혁 대표가 지난 1년 12.3 비상계엄 1년 때는 사실 사과를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한 40명 정도가 사과 메시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수단이고 사과드린다 깊이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또 그런 국민적 요구를 좀 받아들였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누구와도 힘을 합치겠다는 말을 했는데 이게 누구와도라는 말 자체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는 당의 사정을 보면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나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예. 또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하는 그런 정치 어떤 세력이라든지 지지자들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내 인사와 함께 가고 안 가고를 논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은 좀 말을 피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말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1년 전에 있었던 당원 게시판 문제 이 하나를 가지고 당이 계속 내분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민주당도 계속 악재가 터지고 있고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지금 막중한 지금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기에 우리 안에서의 내부 분열을 보이는 부분은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확한 어떤 표현이 아닌 좀 두루뭉실한 표현보다는 좀 명확한 방안을 좀 제시해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도 힘을 합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주황색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개혁신당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지금 이 누구와도가 한동훈 전 대표만 빼고 누구와도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없는 개헌 극복은 허상이다 이런 약한 비판의 메시지를 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약한 비판이라고 한다면 저는 갈수록 비판이 세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쇄신안, 사과, 저는 알맹이가 전혀 없어요. 좀 더 강도 높게 비판하면 사과를 하는 척 쇼를 했다고 봅니다. 아니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민주당 핑계대면서 비상계엄 옹호했잖아요. 그럼 한 달 뒤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어제 저 정도 얘기를 하면서 탄핵과 무슨 계엄의 강을 건너겠다고 했는데 저는 못 건널 거라고 봅니다. 탄핵의 강을 못 건널 것이다. 못 건너고 빠질 것 같아요. 그 강에 푹 빠져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고 정말 생명이 끝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어떤 걸 얘기했습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 쇄신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우리 이 앵커는? 없잖아요. 거기서 그나마 당명을 바꾸겠다고 하니까 벌써 지금 세간에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당명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내란 본색당, 심지어는 1, 2, 3당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의 핵심은 그게 들어가야죠. 뭐가 정말 잘못됐으니 윤석열, 김건희 세력과 절연하겠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 지적한 거 잘했다고 봅니다. 그 얘기를 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같이 안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없고 사과쇼 전전날에 고성국 씨가 입당을 했습니다. 극우 유튜브로 분류되는 고성국 씨 입당했죠. 그리고 오늘
장동혁 대표 어제는 뭐 새신안이라고 하면서 당직 인선 보고 뭐 제가 상대당입니다만은 저도 정치 부자를 오래 했으니까 제가 딱 받아들이는 느낌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우리 정 의원님이 친한계라 좀 미안합니다만은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를 제거하겠다는 시동을 걸었다고 저는 봅니다. 제 느낌이 뭐 저는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책위장 정점식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24년 8월인가요? 당대표 될 때 당시 정책위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을 이제 사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집권당 내부에서 또 권력투쟁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새신안이라고 하면서 누가 손 닦아 가겠다고 해놓고 당시 한동훈 전 대표와 각을 세웠던 분을 정책위장 시켰는데 또 큰 의미가 뭐냐. 우리 민주당하고는 다르게 국민의힘에서는 정책위장이 최고위원급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벌써 윤리위에 지금 회부했지 않습니까? 당원 게시판 문제고. 최종 권한은 우리 민주당도 그렇습니다만 최고 지도부는 최고위원회 의결입니다. 윤리위에서 뭘 어떻게 하더라도 딱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새신안이 표계산.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탄핵의 강에 빠져버릴 것이다라는 혹평을 주셨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사과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가 입당 원서를 내는 등 당의 방향이 여전히 오른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데요. 또 다른 극우 유튜버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장동혁 대표의 사과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게 뭐지 장 대표님? 이라며 물음표를 8개나 찍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옳았다는 게 세상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사과를 하냐?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무기징역과 사형 때리라고 부추기는 거냐고 공개 비판한 건데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같은 편이라고 봤던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실수한 거라니까.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장동혁 대표가 선출됐을 때 눈물까지 흘리면서 좋아했던 전한길 씨가 장동혁 대표의 계엄 사과를 두고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때리라고 판사를 부추기는 거냐 이런 비판 메시지를 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지금 당선될 때 작년 8월에 당선될 때 사실상 강성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전한길 씨가 김문수 후보가 아닌 장동혁 후보를 지지를 하면서 그 극우 유튜버들이라 하는 분들이 결집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대해 감사함도 표현했죠. 예,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 극우라고 말하는 강성지지층의 말은 윤의견이죠. 그리고 윤의견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5개월 가까이 사과를 못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서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장동혁 대표에게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많은 지지자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도 우리 당원이지만 사실상 더 많은 분들, 목소리를 내지 않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은 지금 극우나 어떤 강성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목소리로는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지선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비판을 받더라도 과감하게 지금 중도로 나가야 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어제 좀 첫 발을 내디딘 것이라도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즉각적으로 지금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좀 단어들이 굉장히 좀 자극적입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이거는 전한길 씨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비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장동혁 대표가 좀 더 진전된 중도로 향하는 말이나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목소리로 행동으로 보이게 된다면 더 이제 반발이 나오겠죠. 근데 그것을 극복해야지 우리 당은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요. 그 지지층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운 것 같아요. 그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두렵고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장동혁을 버릴 것이다 말까지 하거든요. 지금 그 극우 쪽에서는 우리 말을 안 들으면.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그걸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되면 본인을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큰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향해 나간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전화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목소리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를 내지 못한 것이 바로 이러한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은 워낙 많았는데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를 내지 않고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전한길 씨가 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윤 전 대통령 재판 선고 나기 직전에 이런 메시지를 내느냐라고 반발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전한길 씨가 물음표 8개 한 거 보면 진짜 궁금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알려줘야죠. 장동혁 대표가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세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당원계 심판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를 제거하겠다. 뭐 본세가 드러낸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정식 정책의장 지명도 뭐 그걸 대비한 거예요. 결국 최고위에서 표결까지 계산을 딱 둔 겁니다. 그런 행보를 하는데 그래서 그 나올 때가 그랬잖아요. 아, 이제는 국민의힘에 전한길만 남겠다. 이렇게 다 쳐내면. 근데 이제 전한길까지 떠나게 생겼어요. 네, 경고를 한 건데 결국 그래서 제1야당 대표 정도 되면은 정치적 결단을 할 때가 있을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 의원님 말씀대로 전당대회에 태생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본인을 국민의힘의 당대표 만들어준 사람들이 윤 어게인 세력입니다. 그 사람들 눈치를 보고 계속 끌어왔어요. 뭐 속마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요즘 봐서는 속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윤석열하고 같이 가겠다.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와가지고 사고 같지도 않은데 비상계엄에 무슨 잘못된 수단 딱 얘기하니까 전한길 씨 참지 못하고 저렇게 막말을 퍼붓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지금 상황을 만들었다. 저는 자업자득이다.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나마 조금 정치 생명이 연장되지만 못 풀면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강에 푹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명이 나간다고 하니까 뭐 엊그제 한 명 또 데려왔으니까 고성국 씨 뭐 등치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상황이 상대당입니다만 같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건 아니죠. 국민들 마음을 얻고 아니 위헌적 불법 계엄을 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아닙니까? 윤석열 씨를. 그러면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도 100번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결국 지금 어제라 내놓은 그 메시지 보십시오. 근데 지금 또 자중질환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될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반박 있으십니까? 지금 뭐 말씀 중에 좀 귀 기울여야 될 말씀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힘을 다 모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여러 지표들을 보면 지금 계속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제 새신안을 발표했잖아요. 그 새신안을 자꾸 발표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인사를 하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또 실망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말과 행동이 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표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이라든지 어떤 성과가 별로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불안해하고 우려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중도층도 안고 가자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그게 같습니다. 우리가 지선에서 승리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은 새해 종합 선물 세트라고 치켜세웠고 국민의힘은 굴욕적 방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应当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做出正确战略选择。 저는 그 말씀을 공자 말씀으로 들었죠. 착하게 잘 살자. 쿠팡의 그 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서 중국인 직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쿠팡의 그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 일본 사람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겁니까? 어쩌라고요? 중국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답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며 훈계에 가까운 오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샤오미 셀카와 줄 잘 서라는 경고만 남은 굴욕적인 방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어쩌라고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활짝 열린 소통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이 정상회담 결과의 상징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만들어낸
그야말로 새해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두고 샤오미 셀카와 경고만 남은 굴욕적인 방중이었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종합 선물 세트를 가져오셨다고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여당 의원 연사가 아니고 장동혁 대표도 저런 얘기하면서 그냥 찾아보라고 싶어요. 장동혁 씨, 굴욕적인 거 하나만 내보십시오. 뭐가 굴욕적입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까지 당했습니다마는 지난 정권 3년간 있었던 일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십니다. 다 기억해요. 뭔 일이 있었습니까? 사익 중심의 무식한 외교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뭐 퍼주고 다니고 제대로 국익을 중심에 두고 하지를 못하고 그냥 쓸데없이 몰려다니면서 그 앞장섰다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편은 술 먹고 다니고 부인은 명품샵 돌아다니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합니다. 이걸 몰라서 한 얘기입니까? 그럴 때 장동혁 대표는 단 한마디라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제대로 좀 하세요.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이 지금 외교를 정상화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실용 중심의 국익 외교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저는 셀카 장면은 앞으로도 저는 외교사에 남는 명장면이 될 겁니다. 네. 저도 대변인하면서 우리 대통령님 대표 시절에 오랫동안 같이 보좌하고 있었는데 셀카의 달인이긴 합니다. 잘 찍으세요. 구도를 잘 잡으시더라고요. 구도 잘 잡고요. 예. 한번 시진핑 주석이 느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중국과 홍콩에 우리가 수출하는 양을 생각하면은 전 세계 포션으로도 압도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중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전면적인 한중 관계가 복원된 거 아닙니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다 설명 안 하더라도 14개의 MOU를 체결했고 문화, 외교, 국방, 경제 다 정상화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핵 관련돼 가지고도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지만 그걸 대통령께서 다 밝힐 수는 없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적어도 여야든 진보든 외교와 우리 국익이 걸린 문제는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예. 아무리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내 문제로 궁지에 몰린다 하더라도 저렇게 대통령님 말 한마디 꼬투로 잡아가지고 뭐라고요? 그런 어쩌라고요? 식의 흉내내는 거 네.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저런 말 하면 할수록 저는 장동혁 대표의 미천만 드러난다. 예. 그런 고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쿠팡 정보 유출 피의자가 중국인이라는 점, 이 점에 대한 질문이 나왔더니 어쩌라고요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중 정서를 비판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사실을 가지고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다 해가지고 그럼 그거를 이제 중국에 대한 미움으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정신 나간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중국인을 미워하지 말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부정선거론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민수 의원님은 뭐 당연히 대통령 외교 칭찬하셔야 되고요. 저도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외교나 안보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또 비판도 필요하지만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짚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북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서해 구조물 문제는 사실상 전향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특히 이 서해 구조물이 굉장히 지금 민감하거든요. 이게 서해 잠정조치구역에 일방적으로 중국이 설치한 것인데 여기에 양식장 시설이 2개가 있고 관리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관리시설은 지금 철수를 한다는 말은 대통령이 하셨어요. 그러면 양식장 시설은 남아 있는데 여기에 지금 중간선을 긋자고 하고 있거든요. 예. 대통령께서.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쉽게 느껴지는데 사실상 저도 오늘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중간선을 끊는 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야기된 부분입니다. 그 말은 속 시원하게 중간을 그어버리자는 그 말에 우리 국민들은 해결이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상당히 이게 어려운 문제다는 그 말씀.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도 나왔는데 시진핑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 네. 시진핑 주석이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 이렇게 할 때 저는 그 표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답변하신 게 아닐까요? 예,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는 말 자체는 일단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뭔가 우리에게 좀 지침을 주는 우리에게 어떤 그렇지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똑같은 주권 국가로서 시진핑 주석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위치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또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현을 하더라도 중국의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공자라는 느낌에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는 이 표현은 뭔가 우리가 한 수 배우고 있다는 느낌 또는 뭔가 우리가 중국을 좀 위로 보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통령께서 그런 의미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 대통령의 한 말씀은 국민의 자존심이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말씀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과 중국이 관계가 안 좋아요. 그렇죠. 극단적입니다. 또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 방중이 자칫 친중 행보가 너무 강화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지적도 좀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국과 봅니다. 일본과의 관계까지 좀 고려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이 어제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SNS에 귀여운 펭귄 사진을 올렸는데 어떤 의미였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다정하게 한 곳을 바라보는 펭귄 2마리 사진과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를 소재로 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내용인데 북측에도 새해 복 많이 내리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4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또다시 한중이 후속 회담을 가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뽀재명과 뽀정은이 만나게 되는 날도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대를 저는 이 참 무슨 이 얼빠진 소린가 싶은데 지금 김정은이라고 하면 지금 핵과 미사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세력인데 지금 그런 김정은을 두고 뽀정은이라고 표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마치고 귀국길에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 이런 SNS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귀국길에 올리셨다는 건 좀 빨리 올리고 싶었다 이렇게도 읽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지도부가 됐던 저렇게 평의원이 됐던 우리 대통령님에 대한 연구나 어떤 말씀을 하고 진심이 뭔지를 모르고 자꾸 말꼬투리 잡아서 공격하고 하면은 판판이 당하고 진짜 힘들어질 겁니다. 진짜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공자 말씀 그거를 이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원론적 얘기를 했다. 아니 그러면 중국 국가주석이 한 얘기를 우리가 뭐 떠받듣듯이 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얘기 한마디만 하면 떠받들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미국하고는 전혀 얘기 않고 불법 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앞에 나온 뭐 박모 의원도 있던데 윤 전 대통령 뭐 했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 도발을 유도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수사로, 특검 수사로. 왜? 계엄하려고. 이런 짓을 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반성은 못하고 뽀통령과 뽀로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저 한겨레 20일에 기고문을 우리 대통령님이 같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우리 좀 전에 이 앵커도 말씀하신 그 뽀로로 관련된 거. 남북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북 합작인지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보통령 좋아하는데 저는 이런 문제에 있을수록 아무리 정치적 공세를 하고 정쟁적 프레임을 만들려고 아무리 국민의 힘이 그런 속성을 못 버리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좀 차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북한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게 김정은 좋으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했던 대통령, 전직 대통령 자기들이 배출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남북이 그리고 동북아가 한반도가 평화롭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는 뭐 이런 기고문도 내고 이렇게 좀 메시지를 담았다고 봅니다. 예,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뽀로로 이재명과 뽀로로 김정은이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이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서 박충권 의원은 무슨 얼빠진 소리냐 이런 비판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 좀 돌아가 보면요, 문재인 정권 때 사실 뭐 여러 가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많았잖아요. 극적인 장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도보 같이 걸으면서 그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하는 부분들, 남북 연락사무소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사실 국민들이 그때 좀 기대도 했었잖아요.
트럼프와의 또 정상회담도 있고 뭔가 해빙기가 열린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북한의 핵은 더 진전되고, 그죠? 그리고 남북 연락사무소는 폭파되고, 그때 우리가 가졌던 상실감이라든지 북핵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북한은 우리가 다가서는 마음과 다르게 북한이 가지는 마음은 다르구나는 걸 확인을 했던 거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경색이 많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남북 문제를 풀고 싶다는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가를 책임질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경색되어 있던 남북 문제를 풀고 싶다는 마음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것이 좀 더 도를 넘어가지고 구애를 하는 느낌, 예, 만나달라는 어떤 그런 뭐 액을 하는 느낌, 이런 느낌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 단독으로 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시진핑 주석의 그런 어떤 위치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대화를 복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간절하다는 마음으로 인해서 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우리가 너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또 갑작스럽게 그렇게 태도를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 가질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이 말을 했잖아요.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그 말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무런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도 북한은 지금 답할 상황이 아닌 걸로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좀 더 엄중하게 처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어제 싶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펭귄 사진의 의미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1일1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여론은 어떨까요? 42%가 지명이 잘못됐다고 답했는데요. 최근 아파트 청약으로 최소 3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이 후보자, 과거에는요 무주택자 서름을 얘기하며 로또 청약을 비판했습니다. 제가 무주택자이다. 저는 지금 실직자라고. 그런데 우리 이해운 의원님께서 무주택이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놀랍니다. 15년 넘게 무주택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지금 온갖 대출을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돈을 못 빌리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현금 부자예요. 대한민국 상위 0.01%에 해당하는 돈 있는 현금 부자들만 이 로또를 받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부당하죠. 오히려 사람을 잡는 거죠. 재산 급증 논란에 백지 신탁했던 가족회사의 비상장 주식 100억 원이 반영된 거라고 설명했죠. 국회의원 때 백지 신탁했다가 임기 끝나고 되찾아서 한 건데 과거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백지 신탁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맡기겠다라고 정 후보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상식적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백지 신탁이 되어야 되고 전략 매각이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이해운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42%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제명한 조치에 대해서도 잘못된 결정이라는 평가가 46%로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네, 오늘 나온 NBS 여론조사를 보면 이해운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잘못했다 42%, 잘했다 35%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일단 이해운 후보자 스스로가 저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겁니다. 저는 백지 신탁 지금 두 가지가 오늘 지금 나왔는데 백지 신탁 문제는 보니까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이고 여러 가지 그동안 나왔던 이런 백지 신탁 제도 여기에 대한 지적들을 한 기사들이나 어떤 평론을 보더라도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맡긴 다음에 한 일정 기간이 이게 팔리지 않거나 해소가 안 되면은 나중에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거나 할 경우는 다시 그걸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운 후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편법이랄지 불법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해명도 청문회에서 또 나오면은 소상하게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저는 이 국민 정서로 볼 때 보통 무주택이라고 하면은 재산이 좀 없거나 정말 주택을 사기 힘들 정도의 어떤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간 통해 가지고 청약 꼭 그것 때문에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고가의 주택을 강남권에서 청약을 받았던데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하더라도 국민들께
국민들에게 불편하게 한 점이 있다면 저는 그 보좌진 문제와 함께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고 사과하는 게 맞고, 다만 저는 지금 이 여론조사에 좀 더 보여주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공천을 5번을 줬습니다. 그리고 3번을 현역 국회의원 하셨어요. 그런데 뭐 대통령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분을 발탁한 거는 이분의 개인적 능력과 함께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분이 어느 진영에 있던 뭐 가리지 않고 써서 국민들 위한 정책을 쓰고 싶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실용주의자의 면모를 보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그 밤에 모일 시간도 없어가지고 서면으로 제명을 해버렸어요. 이런 모습 또한 또 국민들이 이건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는 이런 뭐 제기되는 의혹들은 본인이 해명을 잘 해야 되고 깔끔하게, 그리고 대통령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쓴 분명히 인선의 방향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보실 겁니다. 관심도 높아져가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해명이 되고, 우리 국민들 판단하실 때 뭐 논란이 몇 개 있지만 이게 해명이 잘 됐고 이분이 충분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면은 또 그 역할을 수행하면 좋지 않겠나. 예, 이런 그동안 생각합니다. 제기된 뭐 갑질 의혹이나 뭐 엄마 찬스 의혹 이런 것과 별개로 이 지금 부동산 의혹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동안 무주택자라서 서럽다고 했는데 정말 돈 없어서 서러운 무주택자가 아니라 그 현금 부자들만 할 수 있는 로또 청약을 기다리기 위한 무주택자였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인 거예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일이죠.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부동산 폭등 때문에 상처를 입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게 부동산 문제였잖아요.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년째 무주택자라고 하셨던 분이 그 15년 동안에 이 자산을 쌓아온 그 과정들이 나오니까 무주택자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그런 무주택자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당첨되고 그 당첨된 집이 또 집값이 확 오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본인은 계속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백지 신탁하는 것보다 전량 매각을 자꾸 해야 된다 해놓고 실제로는 본인은 또 전량 매각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100억 원이 예, 생겼고요. 그렇죠. 그다음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줄기차게 해놓고 우리가 말하는 정말 갑질의 대명사처럼 그 인턴 직원에게 전화통화상으로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도의 분을 청문회를 거쳐야지만 된다는, 청문회에서 어떤 소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기본이 있습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그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가지고 그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국가의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갈 수 있는 자질을 가진 그것을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혜원 후보자는 부적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부적격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안팎에서 김병기 의원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는데요. 김 의원 어떤 이유에서인지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장은 공천헌금 의혹은 휴먼 크라임, 즉 개인 범죄에 가깝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 들어보시죠. 공천헌금은 지금 이제 휴먼 에러라는 표현들이 이제 문영배, 저는 휴먼 크라임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오히려 범죄나 비위에 더 가까울 수 있어서. 당도 답답하고 국민과 함께 좀 애타게 기다리는 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하다고 해서 실을 바늘 허리 위에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꼬박꼬박 할 땐 절차를 잘 지키면서도 당에 대표부터 시작해서 박지원 선배까지 나와서 막 사정을 해. 야, 좀 떠나주면 안 되겠니? 너 좀 그만두시면 안 되겠니?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차라리 날 잘러. 나 탈당 못해. 근데 나 잘라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상 협박이지. 네, 조금 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말한 부분, 정치권에서는 김병기 의원이 갖고 있는 한 방이 무서운 사람들이 많을 거다. 김병기 의원이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다. 나 탈당 안 할 거다. 이것이 협박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지 않죠. 뭘 한 방이 있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김병기 의원님이 들리는 말도 있고 보면은 본인은 다 소명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지금 고발된 건들이 많기 때문에 법적인 뭐
남았죠. 법적으로 다퉈볼 부분들이 있고 또 원내대표를 이제 내려놓으면서 정치적인 일부 책임을 졌다고 봅니다. 전 그 이후에 이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와 운영수석으로 수석부 대표로 같이 일을 해온 문진석 대행이 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잘 알 테니까 뭔가 현명한 결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탈당을 안 하는 것이 당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12일 날 예. 윤리심판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논의가 있습니다. 그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좀 지켜보시면 그 전에 뭐 김병기 의원도 그 측에서도 소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1월 1일 날 강선 의원을 공천 헌금 의혹 관련해서 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당이 그렇게 뭐 누굴 봐주고 온정주의는 없습니다. 정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그게 누가 됐든지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일벌 100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윤리심판원에서 논의가 돼서 뭐 김병기 의원이야 소명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윤리심판원은 객관적 자료를 윤리감찰단 조사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놓고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오늘이 1월 8일이니까 12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 윤리심판 결과가 나오면 분기점이 될 텐데 윤리심판원장이 오늘 휴먼 크라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청래 대표는 휴먼 에러라고 했는데 뭐 어떤 차이라고 보세요? 에러라는 실수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죠? 크라임이라는 건 범죄라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나마 좀 그래도 보완이 되네요. 정청래 대표께서 가볍게 이래 발언하신 부분이 그나마 좀 나아졌지만 이거 국민의힘에서 말할 때는 이거는 한 개인의 일탈하기보다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보더라도 김병기 우리 전 원내대표가 강선우 의원과의 그 대화를 녹음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 때 공천 과정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나 말 못할 이야기들이 녹음이 돼 있을 확률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강선우 의원 외에도 녹음된 다른 의원들이 있을 많이 것이다. 있을 것 같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김병기 의원이 어떻게 보면 무기를 들고 있는 거죠. 나를 나가라고 쫓아내려고 한다든지 나에게 지금 내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나를 안 도와주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겁이 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죽자 나와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그런 걸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버티는 이유가 뭘까?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왜 이렇게 버틸까? 충분히 그런 우리가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12일이 김병기 의원의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 정성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 국군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권한을 분산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이 방안이 받아들여지면 방첩사는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문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 향했던 방첩사를 해체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9월 출범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첩사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방첩사를 해체하고 임무를 잘게 쪼개 새 조직을 신설했는데 방첩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국방안보정보원 신설이 우선 거론됩니다.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방첩, 방산, 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 사이버 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첩사의 주요 권한 가운데 하나였던 안보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앙보안감사단도 신설해 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과거 논란을 불렀던 인사첩보와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은 전면 폐지했습니다. 여기에 국방부 내에 정보보안정책관을 따로둬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은 물론
기존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또 방첩사가 권력기관이 되면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던 만큼 신설되는 기관의 장이나 감찰 업무는 민간 인력이나 군무원 등으로 하는 등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방첩사의 인력은 3,000명 안팎으로 해체와 조직 개편이 현실화하면 그 규모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가 상승세로 전환해 4,621을 살짝 넘으며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장중 사상 최고가를 새롭게 썼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증시와 환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코스피가 개인의 순매수로 상승 전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홀로 1조 2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도를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4,531선에서 하락 출발했지만 0.03% 오른 4,552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엔 4,621을 살짝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상승폭이 줄어 4,50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에 각각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달성 소식에 2% 오른 14만 4,500원까지 상승했지만 차익 실현 물량에 1.6% 내린 13만 8,8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6% 이상 오르며 사상 처음 78만 원대에 진입했고 1.9% 오른 75만 6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4% 오른 950으로 출발했지만 혼조세 끝에 0.4% 내린 944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9원으로 출발해 1,451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50원대까지 오르자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오늘 오전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원화에 대한 일방적인 약세 기대가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현재 환율은 펀더멘탈과 괴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으로 전년보다 208.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단일 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넘은 것은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삼성전자는 7년 만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도 93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2.7% 증가하며 한 분기 만에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이번 CES의 주인공은 바로 로봇입니다. 인공지능 두 대를 심은 피지컬 AI, 그중에서도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화려한 움직임을 선보이는 중국의 대규모 로봇 군단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우리 한국 기업들은 정교하고 실용적인 기술로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CES 2026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곳은 역시 로봇 전시관이었습니다. 로봇 하면 떠오르는 뻣뻣하고 어색한 움직임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걷고 움직이는 건 물론이고 손쉽게 공중 대비를 돌고도 중심을 잡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복싱과 기체조도 합니다. SF 영화나 게임 속에서 사람 대신 몸싸움을 하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관람객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는 이 로봇들은 모두 중국 업체 기술입니다. Three kinds of robot to CES. We will officially launch them in this summer. 이뿐만이 아닙니다. 침대를 정리하고 빨래를 대신하는 가정용 로봇은 물론 척추 수술을 집도하는 로봇과 집게팔이 달린 로봇 청소기까지 그야말로 우리 삶 곳곳을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인공지능의 다음 단계로 피지컬 AI를 지목한 지 1년여 만에 이뤄진 기술 진화의 성과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보다 정교하고 실용적인 기술로 중국의 로봇 군단에 맞섰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당장 2년 뒤 미국 공장에 투입 예정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로 CES 2026의 최고 스타로 올라선 데 이어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모베드로 자체 로봇 기술력도 과시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알아서 어떤 지형이든 통과해 찾아오는 자율주행 이동 로봇입니다. 모두 우리 기업의 손으로 순수 만들어졌습니다. 실내, 실외, 아니면 울퉁불퉁한 잔디라든지 아니면 연석 같은 곳을 주행할 수 있는 게 주요 기술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상용화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현실로 다가온 피지컬 인공지능 시대, 주도권을 거머쥐기 위한 치열한 기술 경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YTN 국견입니다. 충북 청주 도심 공원에서 밤늦게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여성 주변으로 화살이 날아와 꽂히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경찰은 CCTV에 포착된 남성 2명을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간 청주 도심의 한 공원 인근 도로변입니다. 주차된 승용차 뒤로 남성 2명이 다가가더니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그러더니 한 남성이 공원을 향해 마치 화를 겨누는 듯한 자세를 취한 뒤 차량을 타고 떠납니다. 공원에는 이들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화살 한 발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이 쏜 화살은 약 70m로 날아와 이곳 공원 화단에 꽂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평소 시민들이 즐겨 찾는 청주 도심의 한 공원. 당시 반려견과 산책하던 50대 여성 A씨는 이상한 소리가 나서 봤더니 화단에 화살이 꽂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화살이 꽂힌 지점은 A씨로부터 2.5m, 함께 있던 반려견과는 불과 1.5m 떨어진 거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우는 새소리 같은 느낌?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탁 볼트 같은 게 어디 탁 부딪히는 아니면 돌 같은 게 탁 부딪히는 같은 그런 강한 소리가 나서 그래서 불러봤는데 여기 화살이 있었어요. 수거된 화살은 길이 80cm로 끝 부분에는 무쇠로 된 화살촉이 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살상력이 있는 양궁용 화살로 추정하고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남성 2명이 활로 추정되는 물체로 화살을 쏘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용의 차량의 이동 경로를 토대로 이들의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지난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에 대한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장 씨의 생전 근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100여 개와 장 씨의 근무 기록 등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 사건과 관련해 장 씨 유족 측으로부터 산업재해 신청 당시 활용된 자료들을 그제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근로계약서와 2019년 6월부터 장 씨 사망 당일까지의 근무 내역, 쿠팡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CCTV 영상 160여 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 검문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를 검찰에 넘기고 검거를 도운 군인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포천 터미널 일대에서 수배 차량을 발견한 경찰이 검문을 시도하자 차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1km가량을 추격해 A씨를 붙잡았는데 휴일 외출을 나왔다가 상황을 목격한 육군 제3보병사단 박정환 상사가 추격에 합류해 검거에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 국빈 방중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네, 대통령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 출입기자로 이번에 방중 일정 현장을 취재한 강진원 기자 그리고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건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 기자 어젯밤 늦게 귀국했죠? 네, 늦게 왔습니다. 네, 네. 기자회견은 예정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전반적인 분위기 어땠습니까? 일단 어제 상하이에서 종일 일정을
소화를 했고 상하이에서 저녁에 출발을 했는데 한국에 도착, 그러니까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시각이 한 밤 9시 40분쯤 됐거든요. 비행 시간이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11월 달에 그 남아공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그 남아공까지 갈 때 10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이렇게 가깝나? 중국은 정말 가깝다라는 생각을 일단 좀 했었고 일단 그 제가 이 말씀을 꺼낸 게 그만큼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가까운 이웃 나라인데 새해 벽두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 동안 이렇게 중국을 찾은 것 결국은 그동안 좀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복원해보자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고요. 중국 측도 그 환대를 했다라는 인상을 전반적으로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이후에 그 대한민국 정상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게 8년여 만인데 중국이 베이징 그 공항 그러니까 그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 이 대통령이 도착을 했을 때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이 직접 영접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그 공항에 영접 나오는 인사가 차관이나 차관보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격을 높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전에 좀 신경을 썼다 이런 인상을 좀 받을 수 있었고 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다음 날도 중국 권력 서열 2, 3위 최고위 인사까지 다 같이 만났던 점도 전반적으로 중국 측이 이번 국빈 방중을 환대했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3박 4일이 가득 찰 정도로 좀 숨가쁜 방중 일정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좀 뽑아봤는데 첫 번째 키워드를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공자님 말씀입니다. 어제 상하이에서 갑작스럽게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키워드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일단 내용을 좀 하나하나 대통령 워딩이다 보니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도 당시 간담회 현장에 있었는데 이 질문이 그 한중 정상회담이 지난 5일에 열렸었거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그 모두 발언 내용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국가 정상의 발언이니까 제가 원고를 보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시 주석이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한 양국은 영내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고 폭넓은 이익의 교집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한 다음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심 가는 부분이 그겁니다. 역사의 올바른 편이 누구냐? 전략적 선택은 어떤 것이냐 이걸 두고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 아니면 최근에 그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게 그 당시 청와대 동행했던 청와대 기자들 사이에서 무슨 의미일까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고 관련된 질문이 역시나 어제 상하이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앞서 그래픽도 나왔지만 공자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 착하게 잘 살자. 그런 의미로 이해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현장에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느끼는 발언은 아무래도 민감한 외교 현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석상을 대통령의 말에 대통령의 언급에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일단 피한 거로 보입니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라는 시진핑 주석의 말. 이게 미중 갈등 중일 갈등 속에서 중국 편에 서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자님 말씀으로 들었다. 그냥 원론적인 답변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이 혼란 변화 속에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2025월이죠.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천안문 행사 열병식 때도 연설에서 미국을 비판하면서 중국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것은 한국이 판단할 문제다.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한국도 동의하지만 한국이 어떤 전략적 입지를 세울 것은 한국이 결정한 문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중국의 발언은 잘 알아들었는데 어쩌라고요. 한국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한국의 전략적인 자율 공간을 중국이 함부로 건드리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점잖게 답변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도는 알겠으나 그 해석은 우리가 하겠다. 자, 다음 키워드를 좀 보겠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의 만남 때 양국 정상 뒤에 있던 중국 외교부 아시아 국장의 표정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머니 손과 미소 사이인데요. 자, 이 국장이 왜 갑자기 이렇게 주목을 받았을까요?
네, 지금 화면에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국장 류진숭 중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장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는데 앞서 조금 더 화면이 인민대회당 내부 모습입니다. 인민대회당 내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전후로 공식 환영식이 있었고 국빈 만찬 그다음에 정상회담이 쭉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근데 아시아 담당 국장이다 보니까 이 정상 간의 외교 현장 근처에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이 지금 최근에 지난 5일에 그 한중 정상회담 때 모습이고 왼쪽이 지난해 11월 모습인데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지난해 11월에 그 다카이치 그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중일 갈등이 격화가 됐고 중일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담당 국장의 카운터파트가 일본에서는 또 그 담당 국장일 거 아니에요. 그 담당 국장이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 찾아왔었고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중국 담당 그래픽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국 외교부 류진숭 외교부 담당 국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잖아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고 왼쪽이 그 일본 외무성의 그 간부입니다. 그런데 약간 고개를 숙이는 모습인데 이 화면이 의도적으로 좀 노출시킨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그 갈등이 좀 부각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지난 5일에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담당 국장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상징적으로 지금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중일 갈등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계 복원의 길에 들어선 한중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아니냐 이런 게 베이징 그리고 상하이 현지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청와대에서 브리핑이 있어서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맞이하는 첫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공개된 모두 발언의 핵심 메시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비공개 회의의 주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사안을 수석 보좌관에게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추진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 국빈 방문으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과 경제, 문화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실용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외교 문제에 있어 이념이나 진영보다 국익과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힌 겁니다. 두 번째는 국민 체감 중심 국정 운영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숫자나 그래프가 아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지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 체감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가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고 변화시켰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AI 에너지 대전환입니다. 이 대통령은 AI와 에너지를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서 AI 에너지 대전환을 면밀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비공개 회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AI를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별 AI 대전환 전략들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AI 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AI를 우리 사회의 성장 엔진이자 일상생활 속 인프라로 전환하기 위한 총괄적인 전략으로 기반 인프라 확충, 신산업 분야 발굴 등이 논의됐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견인하기 위한 AI 기반 성장 경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금융, 산업, 국토, 농림 등 각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들이 다루어졌습니다.
AI 기반 기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도 논의됐습니다. AI를 활용해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선제적으로 찾아가거나 노동자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등 국민 삶의 질을 보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이 논의됐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실용 외교 성과를 강조하는 청와대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중국이 이 대통령 방중 기간 동안에 일본의 히토류 수출 통제라는 강력한 조치를 했어요. 이 부분도 어떤 신경전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신경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중국의 현재 가장 중요한 타겟은 일본입니다. 물론 미국과의 전략적 패권 경쟁을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일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제어하는 것이 사실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패권 경쟁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급선무이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 그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한다고 발언한 이후로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막강한 중국이라 하더라도 모든 나라를 적으로 돌려놓고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확률이 없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공조 그리고 경제 기술 강국인 한국을 중국 측으로 더 가까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번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을 2026년 처음 중국의 국빈 방문 인사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1월 중순에 일본에서 나라에서 정상회의를 하기로 사실상 합의된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일본에 대한 이런 강경 공세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해서 어떤 정도 중국의 입장을 설득하는 그런 외교적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 9년 만에 한국과 중국 정상 간에 중국에서의 그런 정상회의가 실현된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이제 보신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셀카 장면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대통령이 어제 직접 이게 들고 갔던 그 샤오미 폰 한중 협력의 상징이라고 좀 언급을 했죠. 그렇죠. 이번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국빈 방중 기간에 가장 큰 화제 장면 가운데 하나일 것 같은데 준비된 화면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 샤오미 폰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었고 이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우리나라로 국빈 방한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시 주석이 가져온 그 선물로 준 그 휴대전화가 바로 저 샤오미 휴대전화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좀 그 에피소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좀 신경이 좀 쓰였던 부분인 것 같은데 당시에 이 대통령이 선물을 받을 때 시 주석한테 이 샤오미 핸드폰을 놓고 통신 보안이 되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짓궂은 농담을 뼈 있는 농담을 건넸고 당시에 시 주석이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뒷문 그러니까 백도어를 한번 확인해 봐라 이렇게 응수를 했는데 이 백도어가 뭐냐면 보안 시스템을 피해서 해커가 어떻게 보면 우회로로 침투할 수 있는 걸 백도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이 뼈 있는 농담을 건네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 주석도 웃으면서 뼈 있는 응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은 쓰였던지 두 달 만에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열렸는데 일부러 산모들한테 지시를 했다고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중국으로 가져가자라고 이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서 직접 셀카를 찍었어요. 셀카 찍을 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내외 그리고 시진핑 주석 내외까지 함께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셀카 찍는 장면이 되게 이례적인데 제가 중국 현지에서 이런저런 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저렇게 셀카를 찍는 장면 그리고 웃으면서 시진핑 주석 내외가 한 장면 안에 장면 안에 이렇게 잡히는 장면이 되게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복원의 길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한중 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 덧붙여서 이 대통령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저 핸드폰의 디스플레이는 한국산이고 그다음에 제조사는 중국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중 협력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나아갈 방향이다. 이런 취지의 설명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역사에 남을 명장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는 다음 키워드에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사자와 판다입니다. 간송미술관에 있는 석사자상을 중국에 돌려주고 대신 광주 우치동물원에 판다를 빌려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한중 관계 전면적인 복원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양국 사이에 어떻게 보면 민감한 정치 안보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감한 정치 안보 현안들을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도 풀어내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청와대가 갖고 있는 구상 자체가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민감한 현안보다는 조금 덜 민감한 현안을 가지고 양국 간의 신뢰를 쌓자 이런 네. 차원에서 꺼내든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석사자상이라든지 아니면 판다 이런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한령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잖아요. 이렇게 판다가 오게 된다면 앞으로 좀 점진적으로 회복이 가능할까요? 시진핑 주석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예. 석자 얼음이 한순간에 녹는 걸 기대하는 건 무리다. 그렇지만 과일은 기다리면 익어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한국 측의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은 사실 짧은 기간 안에 갑자기 결정됐기 때문에 기자님께서는 이제 북경 상하이를 가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중국 측이 호스트로서 허술한 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금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선물 교환에서도 꽃감이라든지 CD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 예. 기자단이 이제 동시 통역으로 그런 회의를 듣기에도 준비가 소홀했는데 대신에 이제 우리 정부는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저 샤오미 전화로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의 가능성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서해에서의 구조물에 관한 우리의 우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지원 입장도 표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당장에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상회담이 아니었고 한중 관계의 복원의 원년, 즉 시작으로서 서로 어려운 얘기라도 솔직담백하게 교환하는 그런 자리의 목적이었습니다. 예.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치밀하고 효과적인 준비를 해서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시작으로서 잘 준비되고 집행된 그런 정상회담이었다. 한국 측 입장에서 본다면 반면에 중국에서는 아직도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친중적인 노선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한번 테스트한 그런 자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시진핑 정권이 제일 반가운 것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가 제일 아쉬운 거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혼밥을 10끼 중에 8끼를 했지만서도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대국 중국의 중국몽에 함께하겠다면서 친중적인 노선을 계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어떻게 이재명 정부를 문재인 정부 수준까지 끌어낼 것인가 그것이 목적인 것은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거에 상응하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어떤 협력 여기에 대해서는 한한령을 포함해서 해제를 포함해서 아직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아직도 절실하게 원하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할 단계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것을 시진핑 정부가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달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뽀재명과 뽀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귀국하면서 SNS에 올린 글인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들으라는 것이죠. 시진핑 정부에게 그 남북 간의 대화, 협력의 시작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기 때문에 중국 측으로서 메시지가 갈 것이고 거기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호응을 원한다. 이런 것을 북한 정부에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이고 결국에는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으로 국빈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후에 한반도에서 어떤 미북 간에 큰 변화가 있을 텐데 거기서 한국도 모종의 건설적인 역할을 할 공간을 중국 측에 협력을 요구했다는 것을 상기시킨 메시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원 기자, 봉영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 결심 공판에서 어떤 내용의 최후 진술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관련 내용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성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뿌리삼아 정치인 체포조 운용,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 핵심 의혹들도 잇따라 부인했습니다. 짧게 끝난 대국민 호소형 계엄이었던 만큼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법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대통령이 뭔가 국민들한테 어떤 확실한 뭔가 좀 깨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게 던진 거지.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우는 단체를 전문가라고 표현하는 등 부정선거에 대한 여전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년 가까운 심리를 거쳐 내란 재판은 어느덧 변론 종결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도 관심인데 탄핵 심판 최후 진술 때와 비슷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내란이라는 주장은 선동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번에도 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놓은 헌법적 결단이었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 병력만 투입됐음을 강변하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죄를 부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헌재에서 만장일치 파면을 선고받았던 윤 전 대통령, 법원으로부터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유재철 LG전자 사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로봇은 소비자가 가사노동에서 자유로워지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밝혔습니다. 류 사장은 CES에서 큰 화제를 모은 홈로봇 클로이드와 관련해 내년 실증 뒤 출시 시기와 가격대를 결정할 방침이며 접근성을 위해 구독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CES 2026에서 두산의 맞춤형 솔루션으로 AI 시대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두산 부스를 살펴본 뒤 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수급 방식도 다양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새해 첫 현장 행보로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를 찾아 우주를 향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방명록에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한화의 사명이라며 제주우주센터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표 기업으로 우뚝 서자고 적었습니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연간 수주액 25조 5천억여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9% 증가한 수치로 단일 국내 건설사 연간 수주가 25조 원을 넘은 사례는 처음입니다. 오늘은 종일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공기가 무척 차갑겠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7도나 높아 추위가 잠시 풀리겠습니다. 내일 남부는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량만 늘겠지만 중부는 종일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수 있겠고요. 밤사이 본격적인 비나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북부와 산간에 최고 15cm 이상, 경기 동부와 호남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5도, 대전 영하 7도, 부산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6도, 광주 8도, 대구는 7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의 눈은 주말인 모레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휴일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고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